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ERP 정보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김선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내용의 목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RP 정보관리사의 회계 모듈에 대해서 이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실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다 마지막 시간까지는 인사, 생산, 물류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자격 소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ERP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인재 향상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입한 국가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ERP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실 텐데요. 자, ERP라는 것은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업무 단위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 자재, 영업, 그리고 회계, 인사 등에 대한 경영 지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RP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ERP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은 지금 ERP 정보관리사의 실무 프로그램의 주간 그룹이기도 한 더존사와 영림원이 있습니다. ERP 정보관리사의 시험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요, 총 4가지 모듈, 회계, 인사, 생산, 물류 이렇게 4가지 모듈에 대해서 1급, 2급,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개의 과목은 시간은 모두 이론 시험 40분, 그리고 실무 시험 40분으로 주어져 있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론 문제와 그리고 실무형 문제,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없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실무형 문제와 이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총 32문항이고요. 그중에 인사 모듈만은 33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25문항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보실 때 2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많이 남지만 1급은 시험 시간이 부족해 하시는 응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1교시는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2교시는 11시부터 12시 2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1교시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은 회계와 생산 2가지 과목이고요. 그리고 2교시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은 인사와 물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와 생산은 함께 응시하실 수 없고요. 회계, 인사 또는 생산, 물류 등과 같이 교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함께 응시가 가능합니다.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시험 방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ERP 시험 방식은 CBT, 즉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실제 시험을 볼 때 사용하실 CBT 방식의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국가공인 ERP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 하시는 화면이 나타나면 수험 번호 부분에 본인의 수험표에 적혀 있는 수험 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응시자의 성함을 넣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격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그 과목 그리고 그 과목이 이론인지 실무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감독관 번호를 적으셔야 하는데요. 감독관 번호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독관님께서 우리 주어진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그때 그 신호에 맞춰서 다른 응시자분들과 같이 작성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론 시험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론 시험에 대한 화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자,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의 문제로, 사지택일형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답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가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풀이하셨을 때는 위에 있는 번호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보이셔야겠죠. 그리고 절대 중간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론형 시험에 대한 화면인데요. 자, 이론형 시험은요,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의 메뉴를 실행하셔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실기 메뉴를 열어볼 수 있도록 메뉴 선택하기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각 모듈에 대한 시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모듈에 대한 시험 범위인데요. 일단 이론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과목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급과 2급으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공통이라는 부분은요. 4가지 모듈 모두 다 동일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총 5문제, 그리고 2급은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급의 회계 범위를 먼저 보시면 1급 회계는 재무회계의 이해, 세무회계의 이해, 그리고 관리회계의 이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2급은 재무회계의 이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산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계획의 통제, 그리고 공정관리, 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그리고 품질 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은 품질 관리를 제외한 1급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 다음 인사 부분은요. 인사는 인적 자원 관리의 확보, 그리고 인적 자원의 보상,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의 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급의 범위는 1급과 동일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모듈에 대해서는요. 영업관리, 그리고 SCM, 공급사슬관리라고 합니다. 공급사슬관리, 그리고 구매관리, 그리고 무역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은 무역관리를 제외한 1급의 범위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부분에 대한 범위인데요. 자, 실무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로 회계 부분은 ERP 회계 기본 정보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2급 같은 경우에는요. ERP 정보관리, 기본정보관리를 포함해서 두 번째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2급의 이론은 재무회계만 주어져 있지만 실무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생산 모듈인데요. 생산 모듈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관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자재 외주 관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급 부분은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관리와 생산 관리, 내가 외주 관리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인사 부분인데요. 인사는 ERP 인사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근태, 급여 관리, 그리고 소득 정상 관리까지 주어져 있고요. 2급 범위에서는 소득 정상 관리를 제외한 근태, 급여 관리까지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물류.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물류도 기본 정보 관리를 포함해서 영업 관리, 그리고 구매, 재고 관리, 무역 관리로 1급이 구성이 되어 있고 2급은 무역 관리를 제외한 1급 범위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RP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ERP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ERP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ERP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트너 그룹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 회계, 물류 및 기타 업무 기능들이 조화롭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부분이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입니다. 자,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에서는요, 고객의 주문을 제작, 운송,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사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기 위한 회계 중심의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를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업무 단위별로 각각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ERP에 대한 특징인데요. ERP의 특징은 크게 기능적인 특징과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기능적인 특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ERP는 다국적, 다통화, 그리고 다언어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중복 업무를 배제시켜서 우리가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아래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4세대 언어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케이스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D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째로, 통합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멀티 티어로 환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도입 단계입니다. 자, ERP의 도입 단계는요, 가장 첫 번째로는 투자 부분을 시작해서 구축이 진행된 이후에 실행, 그리고 확산으로 단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구축 절차입니다. 자, ERP의 구축 절차는 반드시 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자, 첫 번째로 ERP의 구축 절차의 가장 첫 번째는 분석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 그리고 구축, 구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원하는 as-is를 파악해서 우리가 TFT 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ERP를 어떻게 도입하고 구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요. 투비를 도출하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ERP 패키지와 우리의 투비 부분이 얼마나 갭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요. 그에 따라서 갭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판정되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갭 차이가 있다면 그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축 단계는요. 모듈 조합화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구축 단계에서는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해야 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현 단계는요.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시험 가동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ERP 데이터로 전환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이 돼갈수록 ERP도 차세대 ERP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우리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전반에 따라서 융합되어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RP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요. 점차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ERP가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는 ERP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클라우드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ERP 부분은요. 디지털 지원에 따라서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그리고 예측 분석 등과 같은 지능형 기술에 맞춰서 우리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차세대 우리 ERP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ER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우리 포털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N사 또는 D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것을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지원을 받고요.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단점을 보실 텐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단점은요. 먼저 장점을 먼저 보시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소적인 제한이 없다. 그쵸?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내 PC, 내 노트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다면 어디서든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 장비 관리와 서버 PC 자원을 줄일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서버 PC를 막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모두 구름 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IT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
자, 사용자가 IT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단점은요. 서버 공격 및 서버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다음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반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반은요. 가장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첫 번째 SaaS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aaS. 그리고 여기 가장 마지막은 IaaS라고 부릅니다. 자, SaaS는요. 옆에 제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써놨는데요. 해당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웹 기반이 아닌 인터넷 기반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N사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aaS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사용자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길 원할 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Paa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지원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IaaS는요. 인프라 기반의 우리 서비스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aa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가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 센터가 전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와서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스토리지가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은 차세대 ERP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적용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된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ERP에서도 점차 진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가져가게 되는데요. 현재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요. 생산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이 각 생산 과정에 대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RP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와 그리고 예측 분석이 가능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자, 다음,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처리에 그리고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여 ERP와 연계하여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ERP와 연동하여서 같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ERP에서 생성되고 있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를 개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세대 ERP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력 경영 등에 따른 분석 도구를 추가하여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세대 ERP에 대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데이터 및 정량 분석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및 정량 분석을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을 뜻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조직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서 최적 또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에 대한 모델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자격 소개와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셔야 하는 이론,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